현재 통용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배터리 내부의 양극재 종류에 따라 크게 두 방식으로 양분됩니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이 쓰는 3원계 배터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인산철 배터리의 주 재료인 철과 인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광물로 취급됩니다. 웬만한 충격과 높은 온도에 불이 잘 붙지 않는 데다 생산 가격도 저렴하죠. 하지만 철과 인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배터리 용량이 매우 작습니다. 반대로 3원계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을 커버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아 불이 잘 붙고 원재료인 니켈, 망간, 코발트가 희귀 광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투입 비율 60%를 차지하는 니켈은 연간 200만 톤이 생산됩니다. 철이 21억 톤씩 생산된다는 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죠. 하지만 생산 구조상 3원계 배터리는 소형화 고성능화가 인산철 배터리보다 유리한 편이어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파나소닉과 결별하며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전량 납품받던 테슬라가 불과 1년 만에 기가팩토리를 합작 설립하며 공급망을 이원화하게 만든 결정적 사유이기도 합니다. 단점이 뚜렷한 만큼 장점 역시 뚜렷한 3원계 배터리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증명되자 발등에 불 떨어진 CATL은 다급히 3원계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죠. 그런데 올해 뜬금없이 인산철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게 셀2팩 배터리인데요. 이 기술은 간단히 말해 팩 내부 셀들의 보호재를 줄이고 그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를 쑤셔 넣는 생산 방식입니다. 모듈화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당연히 안정성이 낮아지지만 같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용량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희생해도 3원계 배터리보다는 안전한 편이라는 게 CATL의 주장인데요. 기술이라기보다는 꼼수에 가까워 보입니다. CATL이 이런 꼼수를 써가며 인산철 배터리에 집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CATL은 사실 인산철 기술조차 없는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리튬을 사용하는 인산철과 3원계 배터리 기술은 사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굿 이너프 교수의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굿 이너프 교수가 첫 리튬 배터리 양산을 중국 비아디에게 맡겼다가 이들이 자신들이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강탈, 이를 또다시 CATL이 비아디로부터 강탈하며 생산되어 왔던 실정입니다. 현재 비아디, CATL과 굿 이너프 교수 간 국제소송전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중국은 인산철 배터리를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 특허가 만료되면 제품은 계속 팔 수 있겠으나 여전히 삐끗하면 회사 말아먹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CATL과 비아디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나소닉을 따라잡을 3원계 배터리 기술력이 없습니다. 오직 인산철 배터리만 파야 했기에 저런 꼼수를 내놓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트렌드는 앞서 테슬라의 사례처럼 3원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테슬라 역시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중 프리미엄 제품군에는 모두 3원계를 사용하는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차세대 4680 배터리를 100만 개 생산했다며 새로운 3원계 배터리 양산이 진행 중임을 알렸는데요. 현재 LG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이 지난 2월부터 생산 중인 4680 배터리는 앞서 CATL이 개발한 최신형 셀2팩 방식의 무려 3배에 달하는 높은 성능을 가지며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CATL의 몰락은 머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CATL의 점유율은 LG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에게 흡수될 것입니다. 특허를 보유한 굿 이너프 교수가 승소한다면 이는 더 순식간에 이루어질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 먹거리로 탄탄대로를 걷는 3원계 배터리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양극재로 쓰이는 세계 재료 중 60%를 차지하는 니켈 수급의 지정학적 문제로 큰 타격이 가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한중의 모든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세계 니켈 수출량을 살펴보면 1위 인도네시아, 2위 필리핀, 3위 러시아가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부터 중국 견제 목적으로 니켈 광석을 올해 1월에는 석탄까지 보호무역을 발동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3원계 배터리 소비국 1위, 미국을 견제할 겸 코발트 수출 통제를 위해 자국은 물론 콩고 등 해외 광산들을 적극 매입하려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너야? 이렇게 3원계 요소 중 2개가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한국 업체들이 아예 광산 개발권을 사들이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가 주축이 되었는데요. 4월 18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X인터내셔널과 포스코홀딩스는 LG 컨소시엄 연합체를 만들어 인니, 니켈 광산 국영 기업들과 1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광산에서는 연간 10기가와트시 분량의 니켈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연간 16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이의 절반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연간 최대 1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니켈 염호를 단독으로 인수하기도 했죠. 리튬 공장은 지난 3월부터 착공되었고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KF-21 보라매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1조 4,800억의 분담금 지급을 돌연 중단하고 기술자들을 철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21년 정상화되었지만 수틀리면 연락두절하는 습성을 드러낸 유명한 일화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한번 당한 전례가 있는데 또 당할 수는 없죠. 한국 기업들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바로 논바인딩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방식은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다시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언제든지 잠재적 구매자인 한국 측이 계약을 조정하거나 파기하고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호수단을 들고 나옴으로써 인도네시아 리스크를 해치한 것이죠. 동시에 니켈이라는 중요한 재료 수급처를 선점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한국 기업의 조건을 조금 다르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3억 개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더 큰 고객임을 표방하지만 사심이 안 섞일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나투나 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은 점점 과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1년 12월 중국은 인니가 분쟁 지역에 가스전 시추시설을 설치한 것을 뒤늦게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무단 점유라는 외교적 결례로 통하는 말을 써가면서 시추 중단을 요구했으나 인니는 쿨하게 무시했죠. 결국 중국이 무력 시위에 나서자 인니는 즉각 배치되어 있던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과의 관계가 니켈 채굴 사업에 있어서 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남의 영토에 몰래 빨대 꽂고 가스 시추하는 것은 중국이 인니를 보고 배운 것 같네요. 호재는 또 있습니다. 3억 개 배터리 기술력 1위는 단연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기초산업이 탄탄한 덕분이었죠.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은 파나소닉보다 더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력이 있어서 점유율에서는 파나소닉을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 업계 내부에서 양사 간 3억 개 기술력의 차이가 없다고 판명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파나소닉은 유일한 경쟁 우위였던 기술력 역시 따라잡혔다는 것입니다. 중국 CATL은 특허 리스크의 기술력 불량으로 자연히 점유율 반납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유일한 3억 개 경쟁자 파나소닉이 가지지 못한 자원 소식 능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경쟁 우위를 획득했습니다. 파나소닉의 성장 가능성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술력 있으면 뭐 하죠? 재료가 없어 만들지를 못할 텐데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양쪽으로 압박을 받아왔던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점은 기업들의 경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내는군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상 QH였습니다.